칭기스칸이 고구려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떠도는 괴상한 주장이겠거니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자마자 저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와 역사 연구를 취미 이상으로 이어온 사람입니다. 학위를 가진 학자는 아니지만 지난 10수년간 수백 권의 고서를 읽고 수많은 언어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는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스칸의 조상 중에는 부르테 친노와 코아이 마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 사서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몽골 말로는 잘 풀리지 않는 이름들이었거든요. 원래 고유명사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어감 자체가 몽골어 체계에서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나 발해, 말갈개 언어의 흔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뜻밖에도 부르테는 고구려 시대의 무관직 이름과 유사했고 마랄은 말갈족 계통의 씨종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어지는 자료들을 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발해가 멸망했던 시기로 시선을 옮기게 됐습니다. 발해는 10세기 초 거란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사서에는 발해 왕족 일부가 북쪽 초원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저는 이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북쪽 초원에 정착했을 수도 있다면, 그곳에서 몇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남았다면 그 흐름의 끝에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특히 데아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의 동생으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역사서에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지만 일부 기록에서 그는 발해 멸망 후 북쪽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 인물이 북방에서 새로운 가계를 이루고 그 후손들이 칭기스칸의 가계와 연결되었다면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살펴보면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많은 연결점들이 존재합니다. 언어, 지리, 문화,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이 겹칠 때는 그 안에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칭기스칸의 성장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비범한 지능과 통솔력을 보였고 여러 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초원에서 자란 유목민의 자질이라기엔 너무나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정치 감각이었죠. 그런 특징들이 고구려나 발해의 통치 시스템과 흡사한 점이 많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행정 체계를 운영했는데 이 구조는 후대 몽골 제국이 채택한 지방 통치 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군사 조직 역시 말갈족이나 고구려식 기병 체계와 닮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상관없는 문화라고 보기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이냐 거짓이냐로만 나누는 건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너무 쉽게 넘겨버렸던 동북아 역사의 흐름을 다시 보는 과정입니다. 발해는 단순히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북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껏 너무 좁은 시야로 역사를 바라본 건 아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도 음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가능성을 보며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가능성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발해가 무너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를 제패한 한 인물의 탄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신다면 아마 당신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추적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은 길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고서 한 구절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아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 그의 동생으로 알려진 인물. 역사서에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뒤 일부 왕족과 귀족들이 북쪽으로 피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라졌거나 그저 뿌연 안개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왕조가 무너진다고 해서 사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살아남았을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잊고 문화를 숨긴 채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알랑고와 칭기스칸의 10대 할머니로 전해지는 여인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신화적인 분위기입니다. 빛나는 존재, 하늘의 뜻을 받은 인물처럼 묘사되죠. 하지만 그런 신화적 인물들이야말로 실제 역사 속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분석해봤습니다. 고구려나 말갈개 언어 구조로 볼 때 단순한 창작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의 일부가 시종명이나 여성 혈통을 상징하는 고대 어근과 유사했거든요. 혹시 정말로 대하발의 후손이 이 초원에서 살아남았고 그 계보의 끝에서 칭기스칸이 태어난 거라면? 그 생각에 다다랐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늘한 전율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지만 그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칭기스칸은 유목민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놀랄 만큼 정교한 정치 감각과 통합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부족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했으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력만으로 제국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군사 구조와 행정 체계는 철저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이 발해나 고구려의 국가 체계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절묘했습니다. 발해의 통치 구조인 오경15부 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각 부족에게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되 핵심 권력은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너무 똑같다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낯설 만큼 닮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무언가를,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 고구려와 발해는 언제나 마지막 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잊힌 그 계보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건 바로 유라시아를 호령한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외면할 수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칭기스칸의 혈통 속에 고구려나 발해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어느 조각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지 뿌듯하거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때 대륙을 건너던 민족이었고 그 발자취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며 느낀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망각 속에 묻혔던 이름이, 사라진 줄만 알았던 피가 초원의 바람을 타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건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고구려나 발해와 연결돼 있다는 가능성. 단서들은 많았습니다. 그럴듯했고 뭔가 큰 그림이 보이는 듯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혹시 내가 너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순간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들을 더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스칸의 계보는 신화적 서술에 가깝다는 것, 언어 유사성은 현대인의 상상일 뿐이라는 지적들, 고구려나 말가로는 실질적으로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 그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내가 파고든 그 이야기 결국 허상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자면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책을 펴지도 않았고 키보드에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연구 노트에 적어두었던 단서들을 지워버릴까, 지금까지의 기록을 전부 없애버릴까 망설였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스스로가 우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의심이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낳았습니다. 정말 아무 흔적도 없는 걸까? 정말 이 모든 게 환상이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단편적인 근거만 보려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시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데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연결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그 흔적들을 다시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과거에 가볍게 지나쳤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불교 주석서에 적혀있던 단 한 줄의 기록이었어요. 북방에 빛나는 시족은 해가 떠오르는 바다에서 왔다.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시적인 비유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바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동해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해 바다 건너에 있었던 문명, 발해, 그리고 그 전신, 고구려. 만약 이 문장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체성의 기원을 지목하는 역사적 은유라면 그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또 하나, 칭기스칸의 계보를 다시 살펴보던 중 그 조상들 사이에 몇 번 등장하는 황금, 가문이라는 표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황금이라는 상징은 고구려와 발해에서도 신성한 왕권을 상징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히 발해 왕족의 복명에는 금이나 성 같은 글자가 자주 들어갔습니다. 단어 하나가 역사의 진실을 말해줄 순 없지만 이런 작은 연결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이 아닌 통치 체계에서 유사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칭기스칸은 제국을 단순히 무력으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언어와 문화를 포용하며 중앙의 권력은 강하게 유지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구조는 발해의 지방 통치 체계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실용적인 구조가 아니라 어쩌면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전통이 다시 표출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점 하나, 점 둘, 점 셋.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확신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확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 감정적 환희가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고 주저한 끝에 조용히 다져진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작다고 배워왔습니다. 지켜야 했고 침묵해야 했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지금 우리를 세계의 중심에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살아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칭기스칸의 피 속에 고구려와 발해의 피가 흐른다니요. 그건 너무 거창했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잊힌 흐름을 다시 복원한 역사적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지워지고 다시 쓰였습니다. 특히 한 나라가 중심이 된 동북아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중심적 시선으로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들은 고구려와 발해마저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유네스코의 고구려 고분군을 자신들 소유로 등재시키려 했고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과 문화를 조선족 문화로 왜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원이 아닙니다. 역사적 정통성, 영토, 민족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너무 작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늘 당했던 민족이다. 우린 한반도에 갇힌 나라였다. 이런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반도에서만 살아온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에서, 초원에서, 강을 넘고 산을 넘으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발해 멸망 이후 초원으로 향했고 그들의 후손은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세운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진실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건 단지 과거를 뽐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문화와 기술, 상식과 품격으로 세상을 설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미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반도체, IT, 그리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잊힌 이야기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의 일부였다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흐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의 정복자에게만 박수를 보내지 말고 그 정복자의 뿌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문화로, 기술로, 품격으로 세계를 다시 설득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잊힌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하나의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젠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